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2년 3회차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앞선 두 개의 영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에서 풀어봤던 20문제 정도, 20문제 정도는 정말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나머지 10문제도 그런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5장이네요. 고객만족 평가조사. 자, 고객만족 측정 방법 중 직접 측정입니다. 직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직접 또는 간접, 혼합 측정, 이 세 가지 문제의 유형에서는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 중에 특정한 단어를 바꾸는 문제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딩을 바꾸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 굉장히 대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가능하면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특정 단어가 매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 유형으로 정답도 똑같았던 문제가 2020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유형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은 정답을 찾아야 되는 특정 워딩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잘 보면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맞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일한 설문 항목 또는 복수의 설문 항목 하나 또는 세 가지거든요. 질문 자체가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맞아요, 이거 직접 측정. 2번 조사 모델이 간명하며, 왜 질문이 세 개밖에 안 되는가요? 하위 차원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확산할 때가 아니고요. 합산할 때. 정말 영상마다 있네요. 이 틀린 표기가. 합산할 때 발생하는 중복 측정의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측정의 하나의 어떤 장점이거든요. 이 중복 측정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3번 복수의 설문 측정 방법에서 측정 오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 문항 측정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단일 설문 측정 방법에서 측정 오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수 문항 측정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설명이 맞아요.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도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는 오답이거든요. 4번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게 오답으로 나오게 됐었어요. 민간 부문. 직접 측정에 의거하여 종합 만족도를 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로는 ACSI, 미국이 쓰고 있는 거, 우리나라 국가고객만족지수 NCSI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맞는 거죠. 흔히 여쭤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ACSI와 NCSI를 같이 묶나요? 우리나라는 KCSI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KCSI가 놀랍게도 놀라운 건 아니죠. ACSI보다 2년이 빨라요. 네, 왜냐면 일본 능률협회 컨설팅에서 만든 거를 거의 그거는 이제 이 뭐랄까요,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예, 모방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ACSI와 NCSI가 묶이는 이유는 NCSI가 ACSI를 벤치마킹한 거라서 그래요. 네, 미시간 대학교 클라스포넬 교수팀과 생산성 본부가 같이 개발한 게 NCSI죠. 이렇게 딱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 다시 한번 출제가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특정 단어가 바뀐다는 문제 유형과 웬만하면 기출문제, 반복됐던 출제됐던 뭐 직접, 간접, 혼합 출제됐던 기출문제 유형들에서 맞는 답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수학습과 더불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적 집단 면접법, 표적 포커스, 집단 그룹, 면접 인터뷰, FGI라고 저희가 불러요.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2020년 9월 달에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워딩을 바꿉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1번, 마케팅 문제 정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아요. 이거 표적 집단 면접법. 2번, 조사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3번, 신제품 아이디어와 기존 제품의 다른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맞고요. 4번, 계량적 조사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맞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네 가지가 다 표적 집단 면접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전부 다. 5번, 소비자들의 내면적 욕구나 감정의 파악이 어려운 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파악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소비자들의 내면적 욕구, 태도, 감정과 행동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욕구나 감정, 뒤에 나오는 태도와 행동, 저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 게 표적 집단 면접법이에요. 기본적으로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는 거에 대한 키워드가 토론이라는 것과 6에서 12명 이들이 모여서 이제 특정한 특정한 주제 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해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 하다 보니까요. 욕구나 감정, 태도와 행동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구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도 워딩을 바꿀 거라는 걸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셨던 두 번의 영상 중에 나왔던 20문제, 20문제보다 51번, 52번 문제가 뭐 단연 압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네요. 분명히 두 문제 정도가. 다음 문제. 다음 중 정성조사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가능하면 이 정성조사 쪽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딱 5가지에 대한 거. 왜냐면 이 정량조사의 장점도 나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기억을 하시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정성조사의 뭐 장점 5가지입니다 라고 물어보면 정량조사 쪽에 있는 걸 끌고 올 거거든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정량조사가 문제가 나오면 정성조사 거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소에서 학습하실 때 양쪽에서 이렇게 대치되는 것들을 갖다 끌어다가 오답으로 만듭니다. 워딩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기본서 강의를 할 때 꼭 한쪽 것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저희 수업할 때도 가능하면 이제 정성조사의 장점 이걸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게 뭐 정량조사입니다. 그럼 정량조사 쪽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게 그때는 답일 테니까요. 다음 문제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정성조사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유연성, 현장성, 심층적, 신속성, 저비용이에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닌 게 지금 하나가 보이시죠? 네, 대표성이에요. 이 대표성이라는 게 정량조사의 장점에 있고요. 자료의 객관성, 자료의 대표성, 신뢰도 측정, 다목적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가지가 정량조사의 장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설명 들으신 대로 출제되는 방식은 아시겠죠. 이제 양쪽을 가지고 서로 간에 대치되는 관점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하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문제풀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성조사가 됐던 정량조사가 됐던 한쪽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향후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올리버가 제시한 고객 충성도 발전 단계 중 4가지 단계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행동적 충성 같은 경우는 잘 출제가 안 돼요. 네 번째에 있는 거. 그 앞에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출제가 되고요.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자, 여기부터 키워드가 될 거예요.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반복적인 경험으로 행위 의도를 가지게 되는, 자, 이게 그냥 답을 지목하죠. 행위 의도를 갖게 됩니다. 행위 의도를 갖게 돼요. 다음 모델도 나 이거 살 거야. 얘네 브랜드 살 거야, 그냥.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이전에도 내내 이 브랜드 이 제품 썼는데 난 너무 좋아. 안 망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난 그래서 다음 모델도 얘네 거 살라고.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충성도를 의미하는 명칭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유형도 2020년 6월 달에 2018년도 4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 의도를 갖게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답은 행동 의욕적 충성이라고 딱 고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굉장히 쉽게 문제에서 뭐 충분히 정답을 지목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브랜드 속성 정보로 뭐 예를 들어 하나의 브랜드가 대체함보다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이런 걸 저희가 인지적 충성이라고 불러요. 브랜드 신념에만 근거한 충성 단계. 그 다음에 뭐 브랜드 태도가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하지만 이탈하기는 쉬워요. 이런 단계를 저희가 감정적 충성 단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에 몰입적 충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리버가 제시한 내용 중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서브컬입니다. 6장입니다. 고객만족 컨설팅의 서브컬의 5가지 갭 모델 중 갭 완이 발생할 때, 자, 갭 완이 왜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첫 번째, 고객이 뭐 하는 걸 모를 때, 기대하는 바를 모를 때. 우리 매장, 우리 기업으로 오는 고객들이 뭘 기대하고 오는지, 뭘 바라고 오는지 이걸 몰라요. 이때 발생하는 게 갭 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2020년도 4월 달에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으로 2021년도 10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기가 바뀌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문제도 약간씩 수정이 될 수 있고. 자, 이 중에 이런 갭 문제를 풀 때요. 일단 첫 번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보기 중에 종업원 얘기가 나와요. 종업원, 직원 얘기가 나와요. 라고 얘기가 된다면 무조건 유추하세요. 종업원과, 이 내용은 보니까 종업원이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 직원 얘기 아니야? 그럼 무조건 갭3예요. 그냥 보나마나. 발생 원인, 해결 방안, 모조리 종업원 얘기. 모조리. 목소리가 갈라지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종업원, 갭3.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는 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러나요? 1번, 팀워크의 형성. 자, 팀워크의 형성. 팀워크라는 게 왜 필요한 거야? 라고 보게 되면 캡3죠. 직원에 대한 이야기일 테니까요. 2번, 수요와 공급의 연결. 캡3입니다. 해결 방안. 캡3 해결 방안. 왜 그럼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우리 직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3번, 조직의 관리 단계 축소.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는 현장 직원의 이야기,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사장님한테 직보할 수 있게 해줘요. 직접 언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사장이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하는가 봐. 원하고 우리한테 오는 건가 봐. 알 수가 있겠죠. 분명하게.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경영 통제. 누굴 위해서? 직원들. 시스템 개발 캡3입니다. 5번, 종업원. 아예 종업원이라고 나오네요. 캡3입니다. 1번, 2번, 4번, 5번이 전부 다 캡3의 해결 방안이에요. 캡3의 해결 방안.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대비할 때 캡 1, 2, 3, 4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테니까요. 그럼 그 어떤 의미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갭3는 아까 걷어냈잖아요.
무조건 종업원에 관련된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네, 발생 원인, 해결 방안 전부 다 종업원에 관련된 거. 종업원에 관련된 거라 그랬지 종업원이 나온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고객의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기대 영향 요인 중에 상황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자, 상황적 요인입니다. 이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 유형인데 얘가 2019년도 5월 달에 동일 유형으로 이 문제와 이 보기 그대로 유사 유형은 2021년도 5월 달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잘 보면 동일 유형, 유사 유형 출제됐던 저 회차 수 좀 잘 보세요, 선생님들. 앞선 영상도 똑같고요. 다시 한번 뭐 돌이켜 보시더라도요. 저게 출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모르시는 분들이 최신 기출 문제만 갖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앞선 영상에 나오는 것들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자, 상황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가지가 있고요. 구매 동기, 고객의 기분, 날씨, 시간적 제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상황적 요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날씨를 갖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분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지껏 자라났다면 비 오는 날엔 제가 분명히 지금 얘기한 비 오는 날엔 그 뒤에 말을 이어가세요 라고 하면 아마 선생님들 10명이면 그 중에 9명이 분명히 비슷한 말씀 하실 겁니다. 비 오는 날엔 동동주 또는 막걸리 여러 가지의 음주에 파전 먹어야지 부침개 먹어야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래서 날씨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 상황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물어보면 불러드린 네 가지 중에 시간적 제약이라는 게 해당합니다. 시간적 제약. 요건 네 가지 정도는 간단하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매 동기, 고객의 기분, 날씨, 시간적 제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적용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유형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자, 계획 수립의 유형이라고 얘기하면 전략적, 전술적, 운영 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뭐 보기마저 동일하게 나왔던 게 2020년 7월, 2018년 4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보기로 볼까요? 전략적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으로 구체적인 활동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자원에 비중을 두는 계획 수립 유형입니다. 전략적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함정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저 키워드 전략적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 요거만 딱 읽어놓고 이 내용을 모르는 분한테 가서 딱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특히나 막바로 답 튀어나옵니다. 전술적 계획이라고. 왜? 이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꽤나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실제로 이 보기 내용은요. 운영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이에요. 전술적 계획은 현재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는 것. 개선하기 위한 이 멘트가 꼭 나와요. 그리고 전술이라는 건 전략을 만들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 초급 관리자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이 팩트만 가지고 정답을 유추하시면 안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오답을 체크하십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왜 안 나오나 싶었는데 선생님 마케팅 용어가 출제가 되죠. 원래는 선생님 이거는 교재외 기출문제로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리더스 시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나오는 이 문제의 워딩, 이 워딩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특정한 교재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할 때도 쓰는 교재 중에 한 가지고요. 그 교재가 개정판이 되면서
네, 기본적으로 그 CS 표준 교육센터 교재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두껍죠, 시중에서. 이 교재가 개정판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7장 고객만족 혁신 전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본서에. 그래서 제가 교재 기출 문제로 나누진 않았습니다. 이 동일한 문제는 없었고요. 유사한 문제 유형으로 그때도 정답이 이거였거든요. 정답이 2019년도 9월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로 볼까요? 이거는 인지심리학 개념이 있는데 이거라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뭐뭐를 간결히 설명할 수 있는 흔한 말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 뭐 하나 딱 믿으면 그냥 그것과 연관된 것만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라거나 각자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뭐를 쉬 보이게 합니다. 이거에 휩싸이면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편향된 논리와 방법을 동원하여 원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거짓 정보라 할지라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과 반대되는 편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배척해버리려고 하는 현상이죠.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 사회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증상이라고까지 말씀드리는데 이거 저희가 뭐라 부르냐?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확증 편향. 이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는요, 세 번째 줄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편향된 논리와 방법을 동원하여 원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보고도 저희가 알고 있는 선생님 확증 편향. 아니면 첫 번째 줄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만,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번 전략론에 나왔던 이 마케팅 용어는 저희가 미처 뭐 대비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을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었죠.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뭐 친인척을 얘기하는 킴포크, 그다음에 휴식처를 얘기하는 2016년경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케렌시아, 이런 식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전략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 경험 관리 CE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자, 이 CEM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본서 수업할 때 CRM은 고객의 정보를 얻은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후행적, 고객 경험 관리 CEM은 고객과 만나게 되는 접점마다 고객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래서 선행적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셀링, 업셀링, 리텐션이 나오면 무조건 CRM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문제 아니네요. 59번이네요. 자, 이 문제 유형은 2019년도 10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1번 고객 중심적 프로세스입니다. 맞아요. 2번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록이, 이게 이제 접점 기록이겠죠. 생긴 후에 시작됩니다. 아니죠. 이건 CRM이 이렇게 됩니다. 고객이 기업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파악합니다. 맞아요, 이거. 기업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스템과 기술 및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5번 고객의 기대와 경험 간의 차이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치시켜 판매하는 선험적, 이게 선험적이라고 하니 선행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선행적 성격이 강하다. 맞습니다. CRM은 후행적이죠. 그러니까 이 5번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나왔던 오답 스타일인데 이번엔 오답 스타일이 조금 바뀐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9년도 10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젠 정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격 책정 전략 중 가격 책정 전략,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자, 여기부터 키워드가 되겠죠. 처음에는 경쟁 제품보다 낮은 가격, 저가로 시작해서 제시한 후 점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전략. 저가로 시작해서 고객들이 구매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슬금슬금 가격을 올릴 겁니다. 고가로 옮겨갈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가격 책정 전략을 뭐라고 부르느냐? 저희가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난번인가요? 지지난번 시험인가요? 상층 흡수 가격 전략. 이거 흡수 가격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흡수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고가로 시작해서 점점점 고객들이 시장 반응이 높아지고 이랬을 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죠. 그죠? 저가로 갑니다. 이걸 흡수 가격 전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30번까지 쭉 풀어봤고요. 요번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는 안 그래도 시간이 지금 제일 긴 것 같은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던 두 번의 영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섞여 있었던 파트였습니다. 이 정도로 좀 뭐 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충분히 뭐 저희가 기본 수학습만으로도 구별이 될 만한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준비가 되시면 천만 다행인 거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화면 제 네이버 카페 화면입니다. 오시게 되면 뭐 19년, 22년까지 기출문제에 대한 것도 다 공유하실 수 있고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저 기출문제집 구매를 하시게 되면 뭐 누구보다 월등한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 실무론 30문제에 대한 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